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인심 좋고 산세 고운 어느 작은 고을에 박서방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타고난 성품이 정직하고 부지런했으나 집안 살림은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듯 곱고 마음씨 착한 아내 매화댁이 있었습니다. 매화댁 또한 가난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 박서방을 지극히 섬기고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은 적고 매일 걱정뿐이었으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정다운 부부였습니다. 박서방은 이런 가난한 살림을 어떻게든 좀 나아지게 하고자 늘 고민했습니다. 고심 끝에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떨어진 조선의 수도 한양 서울로 장사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멀고 험했지만 장사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 매화댁에게 비단 옷 한 벌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아내 매화댁은 남편 박서방의 길쌈을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달코해진 옷가지 하나하나를 정성껏 접고 말린 주먹밥과 엿가락 같은 먹을거리 그리고 푼돈 몇 잎을 챙기며 아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채비를 마친 후 매화댁은 박서방에게 조심스러운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먼 길 아무 탈 없이 조심히 다녀오세요. 장사도 잘 되시고 무엇보다 몸 건강히 제 곁으로 꼭 돌아오세요. 걱정 마오, 여보. 내 당신이 이렇게 지성으로 걱정해주니 만리 길도 천리처럼 가깝게 느껴질 것이오. 무사히 잘 다녀올 테니 당신은 부디 집에서 어머님 잘 모시고 몸 건강히 나를 기다리고 있구려. 예, 서방님. 어머님도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가시는 길에 서울 장터를 들르시거든 제게 무엇 하나만 꼭 사다 주시겠어요? 그리 비싼 물건은 아니에요. 제게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내 당신 부탁이라면 서울에 가서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말만 하구려. 내 당신에게 무엇을 사다 주면 좋겠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 아내 매화댁은 남편 박서방의 다정한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창밖 하늘에는 반달이 예쁘게 떠 있었습니다. 맑고 청량한 가을밤 하늘에 걸린 반달은 은은한 빛을 내며 세상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매화댁은 달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달처럼 생긴 물건이 하나 필요해요. 달처럼 똑같이 생긴 물건이라? 그게 대체 무엇이오, 매화댁? 여인들이 머리를 곱게 다듬을 때 쓰는 것이랍니다.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하는데 꼭 필요하지요. 모양이 꼭 달처럼 생겼어요. 아, 여인들이 머리 만질 때 쓰는 물건이요? 모양은 달처럼 생겼다. 알겠소, 매화댁. 내가 서울에 가서 달처럼 생긴 물건, 당신이 말한 그 머리 만지는 물건을 꼭 찾아 사다 드리리다. 약조하겠소. 박서방은 아내 매화댁이 말한 머리를 만질 때 필요한 물건, 달처럼 생긴 것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것은 분명 빚이었지만 박서방은 빚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그저 달처럼 생긴 머리 만질 때 필요한 물건이라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아내의 귀여운 부탁과 약조를 마음에 새기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내 매화댁은 박서방의 뒷모습이 저 멀리 고갯길 너머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갯가에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부푼 꿈과 아내에게 줄 달처럼 생긴 머리 만질 때 쓰는 물건 생각에 가슴 설레며 서울로 향했고 매화댁은 고향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이 예쁜 빚을 사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박서방은 약조했던 물건 생각은 잠시 잊고 오로지 장사에만 매달렸습니다.
타고난 성품대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장사를 한 덕분에 박서방의 장사는 뜻밖에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팔려고 가져간 물건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의 수중에 꽤 많은 돈자루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박서방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내 매화댁과 늙으신 어머니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박서방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박서방은 문득 아내 매화댁에게 약조했던 물건, 즉 달처럼 생긴 머리 만질 때 쓰는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서울에 올 때는 반달이었지만 그가 돌아갈 채비를 마친 지금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고 둥근 보름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달빛에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고향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장터를 들렀습니다. 아내에게 약조한 달처럼 생긴 머리 만지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다 한 상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상인 나으리.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어. 예, 손님.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서울 장터에서는 없는 물건이 없소이다. 무엇을 찾으시오? 저기 하늘에 뜬 달처럼 생기고 여자들이 머리 만질 때 쓰는 물건을 찾고 있소이다. 박서방은 손가락으로 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을 가리켰고 상인은 박서방이 가리킨 보름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이오. 그리고 그 물건이 여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라고 들었소이다. 하하, 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 중에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 손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것을 찾으시는구려. 이리 와 보시오. 상인은 박서방을 자신의 가게 한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동그랗고 반짝이는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물건은 정말로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처럼 생겼고 표면은 반짝이며 환한 빛을 내는 듯했습니다. 상인은 그 물건을 박서방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손님, 보시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하늘에 뜬 달처럼 둥글게 생겼고 여인네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물건이요. 이것만 있으면 여인네들이 머리를 만질 때 쓰기도 하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웃음꽃을 피운다오. 박서방은 상인이 내민 물건을 보았습니다. 과연 아내가 말한 대로 저 달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인은 이 물건이 여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내 매화대기 머리 만질 때 쓰는 물건이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이 신기한 물건으로 머리를 비춰보며 단장하는 것을 말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몰랐던 박서방은 거울을 보고 아내가 말한 빛이라고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박서방은 서울에서의 장사가 성공하여 마음이 들떠 있었고 하루빨리 아내 매화댁에게 돌아가 이 신기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더 이상 장터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 그렇소. 이것이 바로 그 물건이로구려. 과연 신기하게 생겼소. 좋습니다, 상인 나으리. 이 거울을 저에게 파시오. 저는 갈 길이 바쁘니 어서 빨리 싸주시오. 예, 손님. 잘 선택하셨소이다. 이 거울 하나면 부인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요. 박서방은 상인이 말하는 빛이 아닌 거울을 비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매화댁에게 줄 가장 귀하고 신기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보찜 깊숙한 곳에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장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내에게 줄 세상에 하나뿐인 신기한 선물까지 마련한 박서방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정든 고향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내 매화댁과 늙으신 어머니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신기한 선물로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박서방이 정든 고향 집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떠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나 깊은 가을, 낙엽이 뒹구는 쓸쓸한 계절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매화댁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맨발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박서방에게 와라간겼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반가움과 그리움에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달음에 달려왔소. 그동안 어머님은 편안하셨소. 당신은 별일 없었구려. 얼굴이 더 예뻐졌소. 예, 서방님. 어머님도 강령하시고 저도 서방님 가신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셨어요? 서울 길은 고되지 않으셨고요? 얼굴이 좀 상하신 듯하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이세요. 당신이 그리 말해주니 고맙소. 당신 덕분에 장사는 아주 잘 되었소. 돈도 꽤 벌었고 말이오. 이제 우리 살림도 좀 나아질 것이오. 그리고 이것 보오. 내가 서울에서 당신 생각하며 특별히 귀한 선물을 하나 사왔지. 당신이 나에게 부탁했던 바로 그 물건이라오. 당신이 꼭 기뻐할 만한 신기한 물건일 것이오. 자, 받아보시오. 박서방은 신이 나서 보찜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내 매화댁에게 줄 선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반짝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매화댁은 남편이 내미는 신기하게 생긴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빛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반짝이지? 이상하다 생각하며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남편이 왜 이리 귀한 물건이라며 자랑하는지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반짝이는 물건 안에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젊고 예쁜 여인의 얼굴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처음 본 매화댁은 그 얼굴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매화댁은 눈앞에 보이는 젊고 예쁜 여인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남편 박서방이 서울에 장사 가신다고 하더니 그새 새 장가를 들어 젊고 예쁜 첩을 데리고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첩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는 듯 혹은 깔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감히 본처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짓다니. 매화댁은 배신감과 질투,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럽고 분통이 터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물건을 들고 박서방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서방님. 이게 대체 무엇이에요? 이 여인은, 이 젊고 예쁜 여인은 대체 누구예요? 서울에 장사 가신다고 하더니 기어이 제 몰래 젊고 예쁜 첩을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대놓고 제 앞에서 저를 보란 듯이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서방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서방님을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그리워했는데? 여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첩이라니, 저 여인이라니,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오? 내가 언제 첩을 데리고 왔단 말이오? 그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달 모양의 신기한 물건이라오. 서울 장터에서 귀하게 사온 것이오. 뭘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제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서방님 옆에 서서 저를 쏘아보고 있잖아요. 이 뻔뻔스러운 계집을 보란 말이에요. 저를 깔보는 듯한 저 표정을 보란 말이에요. 서방님, 저를 이렇게 기만하다니.
저와 늙으신 어머님을 두고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분해서 못 살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 매화댁은 손에 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젊고 고운 얼굴을 보고는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데리고 온 젊은 첩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라 오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서럽고 분통이 터져 눈물을 쏟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매화댁의 울음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안에 계시던 박서방의 늙으신 노모께서 깜짝 놀라 밖으로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아들 박서방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에 반가워 뛰쳐나왔다가 며느리 매화댁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울고불고 야단을 치는 요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아이고 얘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박서방? 내가 몇 달 만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반가워하기는커녕 울기는 왜 우느냐? 내 손에 들린 그것은 또 무엇이기에 그리 야단이냐? 무슨 일이냐? 매화댁은 눈물과 콧물을 닦으며 시어머니에게 기가 막힌다는 듯 하소연하며 손에 들린 거울을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게 말이 돼요. 서방님이 서울에 가더니 글쎄, 첩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제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어머님 보란 듯이. 아니, 이게 정말이냐? 내 아들 박서방이 장사 가서 첩을 데리고 와? 아이고, 세상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어디 한번 그 첩이라는 계집 얼굴 좀 보자. 늙으신 노모는 며느리 매화댁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물건을 빼앗다시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대체 어떤 첩의 얼굴인지, 얼마나 예쁘기에 며느리가 이리 난리인지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반짝이는 물건 안에 웬 늙고 주름진 안악의 얼굴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리는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하며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린 백발성성한 자신이 생전 알지 못하는 늙은 여인의 얼굴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마땅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노모는 눈앞에 비친 늙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측하고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며느리 매화댁이 첩을 데리고 왔다고 울고불고 야단을 치더니 자신이 보니 늙은 첩이 하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더 늙고 볼품없는 늙은 첩이라니. 게다가 그 늙은 첩은 자신을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아들 박서방이 데리고 온 첩이 젊기는커녕 늙었다는 사실에 노모는 실망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망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정말 첩을 데리고 왔단 말이냐? 이것이 정녕 그 첩의 얼굴이란 말이냐?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늙고 주름진 첩을 데리고 오다니? 내 어미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게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이왕 첩을 데리고 오려거든 곱고 젊은 계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지 왜 이리 늙고 볼품없는 안악을? 그것도 자신보다 더 늙어 보이는 늙은 첩을. 내 나이가 이제 30 남짓인데 벌써 늙은 첩이 필요하단 말이냐. 아이고, 내 아들놈이 눈이 삐었구나. 이 늙은 게 어디서 감히 시험이 될 사람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서 이 늙은 첩을 당장 내쫓지 못할까. 아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제가 언제 첩을 데리고 왔다고요? 저 늙은 안악이라니. 대체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사온 것은 첩이 아니라 서울에서 사온 신기한 물건이옵니다. 시끄럽다. 내 눈으로 보거라. 내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늙은 첩이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느냐. 이 뻔뻔스러운 늙은 계집.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이고, 내 팔자야. 늙은 첩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늙으신 노모는 손에 들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주름진 얼굴을 보고는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들 박서방이 데리고 온 늙은 첩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라 오해한 것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내 매화댁의 젊은 첩소동, 시어머니 노모의 늙은 첩소동,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박서방의 해명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화댁은 남편이 젊은 첩을 데리고 왔다고 울고, 노모는 아들이 늙은 첩을 데리고 왔다고 역정을 내며 소리쳤고, 박서방은 자신은 첩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이 황당한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 기묘한 다툼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동은 점점 커져만 갔고 밤새도록 집안은 시끄러웠습니다. 박서방의 집에서 벌어진 소동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내 매화댁과 시어머니 노모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첩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하며 울고불고 소리쳤고 박서방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황당한 다툼은 결국 집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건은 점점 커져 결국 이웃 마을과 고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박서방의 집에서 벌어진 한 물건에 젊은 첩과 늙은 첩이 나타나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기이하고 해괴망측한 소동 이야기를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송사였기에 마지못해 박서방과 매화댁 그리고 노모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원님은 대청에 위엄 있게 앉아 세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었습니다. 젊은 아내 매화댁은 남편이 젊고 예쁜 첩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며 눈물로 하소연했고, 늙은 어머니 노모는 아들이 늙고 못생긴 첩을 데리고 와 집안 망신을 시킨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원님은 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이냐? 한 물건에 젊은 계집의 모습이 비치기도 하고 늙은 안악의 모습이 비치기도 한단 말이냐? 도깨비 장난이라도 하느냐? 젊었다 늙었다 하는 요물이기라도 하단 말이냐? 당장 그 문제에 괴이한 물건을 나에게 가져와 보거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리라. 어서 가져오너라.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품 안에 고이 쌓아두었던 문제의 거울을 꺼내어 원님에게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원님은 미심쩍고 약간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대체 무엇이기에 한 집안을 이리 시끄럽게 만들고 자신에게까지 송사로 오게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원님은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원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반짝이는 물건 안에 웬 낯선 사내의 얼굴이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염은 덥수룩하고 낯빛은 검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위험 있는 자신이 생전 본 적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원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것은 분명 보통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쏘아보는 저 사내? 설마 조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사또를 남몰래 파견한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사또가 이 괴이한 물건 안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자신에게 보인 것이란 말인가. 이것은 자신에게 자리를 비켜주라는 하늘의 뜻이 담긴 계시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 안에 웬 낯선 사내가 나를 쏘아보고 있구나. 게다가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으니 위험이 대단하구나. 필시 조정에서 나 몰래 새로운 사또를 보낸 것이로구나.
그는 이미 여기에 도착하여 이 괴이한 물건 안의 모습을 드러냈느니 내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분명하다.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원님은 자신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조정에서 파견된 새로운 사또가 자신을 대신하러 온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자리를 순식간에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졌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이미 와 있으니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원님은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몸종에게 황급히 명했습니다. 이 송사는 더 이상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늘이 새로운 사또를 보냈으니 나는 오늘부로 당장 이 고을을 떠나리라. 짐을 싸라. 어서. 백성들은 저 새로운 사또께 가서 송사를 아뢰도록 하라. 결국 고을원님은 그 괴이한 물건, 즉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새로운 사또로 착각하고는 황급히 짐을 싸들고 그날로 고을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원님이 떠난 후에야 박서방이 서울에서 사온 신기한 물건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내 매화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젊고 고운 모습을 보고 남편이 데려온 젊은 첩이라 오해했던 것이고, 시어머니 노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주름진 모습을 보고 아들이 데려온 늙은 첩이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을원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근엄한 얼굴을 보고 조정에서 파견된 새로운 사또가 온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믿고 그것이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했기에 벌어진 해악적이고도 어리석은 오해와 큰 소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교훈을 유쾌하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현상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판단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내 매화댁은 자신의 젊은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첩이라 여겼고, 노모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여 늙은 첩이라 여겼습니다. 원님 또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면 이처럼 어리석고 황당한 오해와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옛 어른들의 뛰어난 해학과 깊은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사를 겉모습만으로 속단하지 말라. 스스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재미있게 전달해 줍니다. 세상 만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과 본질을 보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쾌하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박서방과 매화댁, 노모, 그리고 고을원님의 기묘하고도 해학적인 거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